네, 안녕하세요. 이그나이트 리캡 코리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11월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이그나이트를 리캡하는 정리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GBB로 근무하고 있는 최효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하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파일럿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최치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그나이트 리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중간중간에 저희끼리 뭐 서로 얘기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대담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한 10분 정도는 제가 사실 이그나이트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녀와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조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저희 키노트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랩업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10분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11월에 열렸던 그 이그나이트는 사실 그 MS의 최대 연례 행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조인을 하셨고 20만 명 정도가 라이브 시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웨이모도 타보고요. 그 자율주행 택시도 타보고요.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도 운전을 잘하는 그런 AI 기반의 정말 자율주행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가지고 뭐 데이터브릭스라든지 다양한 그 AI 기업들의 광고들이 정말 버스 정류장에서 IT 기업의 광고가 나오는 거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AI에 있어 가지고 모든 혁신들을 '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참석하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올해 그 이그나이트는 한 70여 개 정도 되는 새로운 기능들을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지만 최근 1년 동안 나왔던 그 새로운 피처들과 기능들이 최근 한 3-4년 동안 누적했던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많은 이노베이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의 배경에는 역시 이제 AI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좀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저의 이목을 잡았던 거는 프론티어 펌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프론티어 펌은 정말 키노트뿐만 아니라 모든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도 프론티어 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프론티어 펌을 정의하기로는 우리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에 AI를 우선 적용하는 것들 처음부터 생각한다. 즉 AI first를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처음부터 AI 네이티브로 생각하는 내 AI 네이티브로 모든 프로세스들과 어떤 고객과의 서비스들에 다 적용하는 것들을 프론티어 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는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는 이 프론티어 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되게 다 좀 쉬워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그 자리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ROI. ROI에 대한 약간 조금 그 어 불확실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기 전이라면 '아 내가 이 투자금을 정말 회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 이븐 그 이후에 투자를 하고 나서도 '아 내가 이거를 제대로 어 그 리턴을 받으려면은 어떤 변화 관리를 해야 되지? 어떤 부분에 내가 신경 써야 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AI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뭐 IQ라는 이름으로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 에이전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섀도우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에이전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에이전트가 어디서든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섀도우 IT를 갖다가 표준화시켰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 에코시스템을 표준화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POC를 되게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시켜 놓지만은 그 이후에 이거를 실제 프로덕션으로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케일링을 어떻게 할 거냐,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프론티어 펌으로 향해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모든 이 네 가지 특징을 고루고루 가지고 계시고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 가지고 AI 네이티브로 설계하시고 확산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프론티어 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로이, 즉 우리의 회사의 직원들을 어떻게 경험을 향상시킬 것이냐 AI로. 두 번째 고객,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객들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은 향상시킬 것이냐. 세 번째,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화시킬 것이냐. 네 번째, 우리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코어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 그리고 R&D, 그리고 생산 이런 것들을 코어가 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향상시킬 것이냐가 네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AI라고 생각하는 모든 혁신들은 거의 대부분 이 네 개의 어떤 그 영역 아래 다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테마에 따라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이 키노트가 저희가 그 진행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 리캡도 이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안에 스며든 AI, 즉 우리가 사실 카피 페이스트를 합니다. 그 되게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챗GPT, 코파일럿, 우리 제미나이 여러 그런 AI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컨텍스트를 거기에 제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는 걸 제공하고 아웃풋으로 그걸 받은 다음에 카피하고 페이스트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맨날 사용하고 있는 툴 안에 AI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업무 안에 스며든 AI라는 테마로 첫 번째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모두가 참여하는 AI, 즉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AI를 사용하는 인디비주얼, 즉 개인들, 그 다음에 도메인 전문가들, 그리고 개발자 이렇게 여러 페르소나 유저들한테도 툴을 쥐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이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모두가 참여하는 AI입니다. 세 번째는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어떤 가시성을 확보하고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AI 스택에 있어서의 가시성, 모델에서부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그리고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텔레메트리까지, 그리고 그 위에 시큐리티까지를 모두가 이 가시성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스택의 AI 가시성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가지 석세스 프레임워크, 그리고 세 가지 어프로치, 그리고 이 어프로치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안에 스며든 AI, 즉 영어로 얘기하면 AI in the flow of human ambition 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영어긴 한데 이 업무 안에 스며든 AI, 즉 AI in the flow of human ambition 이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는 되게 흥미롭게도 라이언 로젤린스키라고 하는 저희 링크드인 CEO가 이 스테이지에 섰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몰라서 이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년 전에 이제 링크드인을 인수를 했죠. 전 되게 이거 흥미롭게 봤는데 혹시 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도 이그나이트를 보면서 이번 저희 제품 발표를 저기 라이언 로잘렌스키가 발표하는데 좀 되게 신기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코파일럿이 이제 단순히 이제 실험적 단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시나리오나 플로우에 직접 연결이 되고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링크드인을 인수하고 이제 성공적인 인수였죠. 그래서 이 링크드인만큼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에 AI 서비스를 연동시켜 가지고 뭐 검색이나 추천 그리고 이제 인맥 소개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쓰시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피스 앱에서도 적용이 돼서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AI 기능을 보여주겠다라는 사실상 이런 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게 이제 저희 링크드인 CEO께서 이번 오피스에 같이 소개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사실 그 링크드인 CEO가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게
어, 링크드인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파일의 개수가 한 13억 개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13억 개라는 숫자가 제가 어디 그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정보적 근로자의 숫자가 한 15억 명, 16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80%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이 이미 링크드인 프로파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사실 또 얘기하셨던 게 future of work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업무와 그리고 future of AI, 즉 AI의 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코파일럿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링크드인과 되게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링크드인 이 CEO 라이언 로젤렌스키가 딱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3가지 개념을 이제 피치를 하고 가셨는데, 첫 번째가 워크 IQ라는 저도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고, 두 번째는 오피스 안에 아예 임베딩이 돼가지고 완전히 빌트인으로 코파일럿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얘기하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에이전트를 위한 윈도우 오브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게 이제 OS잖아요. 근데 애플리케이션들이 OS 위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에이전트들이 약간 이 코파일럿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것들을 약간 윈도우 오브 에이전트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어나운스 하셨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 IQ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 워크 IQ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었나요? 네. 이번 이그나이트에서 정확히는 IQ라는 타이틀을 달고 발표된 제품이 총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워크 IQ, 그리고 패브릭 IQ, 파운드리 IQ. 그 중에서 이제 워크 IQ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환경에서 이제 조직과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더 정확화된 개인화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 레이어가 추가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라그를 구성한다, 에이전트에게 지식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커넥터를 이용해서 API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그라운딩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워크 IQ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M365의 모든 데이터를 인베딩해서 각 데이터 간의 맥락을 파악하고 나의 개인화된 습관까지 함께 참조를 해서 이제 충분한 답변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워크 IQ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매일매일 작업하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산출물을 내는 그런 데이터들, 뭐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메일 주고받는 것들, 팀스 챗,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업무를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곧 데이터고, 두 번째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 메모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추론하고 브레인이 돼가지고 다른 액션들을 추천하고 다른 에이전트와 통신하는 그런 어떤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메모리, 뭐 데이터, 이런 인퍼런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또 보안 쪽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워크 IQ가 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렇지 못한 행위를 할 때 그걸 사전에 좀 예방할 필요도 있어요. 네, 그럴 관점에서는 문서에다가 이미 권한 설정 그리고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대답을 받아보지 못해야 될 그런 민감한 데이터가 있다면 알아서 그것까지 이해를 하고 보안적으로 문제없는 대답만 해주는 게 워크 IQ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안적으로도 어느 정도 빌트인이 되어 있고, 내가 봐야만 하는 데이터를 이 워크 IQ가 판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또 적절한 대답들을 노출시켜 주는 것까지 포함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아까 잠깐 이제 치호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코넥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워크 IQ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코넥트라고 하는 거를 사실 저도 사실 생소하게 들었었는데, 사실 다른 AI 툴에서 저희 M365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커넥터를 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AI 툴이라고 하는 그런 툴에서. 근데 그런 커넥터는 사실은 우리 데이터를 그라운딩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메일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그 메일로부터 답변을 만들면은 이 워크 IQ나 커넥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해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가 더 차이가 있는 걸까요?
커넥터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일단 뭐 구현상으로 보면 결국 API 연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API 연동을 뛰어넘어서 이제 워크 IQ로 뭔가 시멘틱 모델이라던가 온톨로지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 맥락을 함께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좀 기본적인 커넥터 대비 워크 IQ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메일, 뭐 저희 파일들,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자료들, 쉐어포인트 자료들,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독립적인 오브젝트들일 수는 있지만 걔네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알고 있는 거는 워크 IQ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데모를 하나 더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한번 저희 이미 잘 소개해 주셨지만 데모를 보면서 한번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데모를 먼저 보시죠. 지금 이제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미 워크 IQ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정보들, 미팅 정보들을 조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조회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미팅에 대한 준비 자료들이 어떤지를 조회를 했었을 때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을 낼 때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미팅에 관한 정보가 있다. 특정 회사가 A라는 뭐 콘토스라는 회사가 적용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관련된 미팅, 나눴던 채팅, 그리고 이제 그 미팅에서 나눴던 과제들, 그리고 그 미팅에 이름된 기업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다 표현이 C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 미팅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나오면서 미팅에서 나눴던 내용들 그리고 미팅에서 언급됐던 문제들이 다 라인 리스트업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단순히 캘린더나 미팅 일정뿐만 아니라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커넥터를 동일한 이제 커넥터를 적용시켰던 이제 저희 경쟁사 이제 챗GPT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챗GPT에서 썼을 때 내용인데요. 결국은 커넥터를 이용했었을 때는 단순 데이터 서치만 나오다 보니까 해당 프로젝트나 고객사의 키워드로 검색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미팅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단순히 메일 주고받은 메일 아니면 들어와 있는 일정에 대한 정보들만 표시가 되는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메일을 그라운딩 한다 그러면 메일에서 나온 거, 그리고 캘린더를 그라운딩하면 캘린더에서 나온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파일을 하면 파일에서 나온 거, 이렇게 각각 그 독립적으로는 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라운딩은 할 수 있지만 얘네들 간의 관계에서부터 추론하는 거는 이제 워크 IQ만이 가능한 부분일 거다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네.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워크 IQ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 워크 IQ는 그러면은 어디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건지 좀 네, 궁금합니다. 지금 워크 IQ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모든 서비스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이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채팅으로 답을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뒤에 얘기들의 뭐 오피스 앱이나 그렇군요. 아니면은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도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제 사실 원하신다면 API 형태로도 만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 다 개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조금 화두를 조금 바꿔서 이제 워크 IQ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다면은 아까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저희 이제 오피스에 이제 모두 이제 임베딩 되어 있다. 코파일럿이 모두 오피스에 임베딩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라이언 로잘렌스키가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창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던 것 같고, 우리 업무 플로우에 아예 녹아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코파일럿이 오피스에 임베딩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솔직히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던 오피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AI의 결합된 미래의 모습이 좀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말로써 에이전트 앱을 제작을 하는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바이브 코딩 아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 이제 바이브 제가 말로 해가지고 코드를 짰었다라면은 이제 이 임베디드 된 코파일럿이라는 거는 바이브 워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문서를 열어놓고 관련된 자료들을 오피스 앱 내에서
코파일럿에게 물어보고 데이터를 찾고 그거를 다시 오피스 앱 내에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내가 굳이 뭔가 스타일을 짜고 이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자료들,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 핵심만 에이전트에게 시키면 에이전트가 내용을 넣어주는 거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에이전트 워킹이라는 게 또 새로 나왔군요. 예, 참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워킹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말씀하셨던 뭐 엑셀, 워드 이런 데에서 내가 말로 어, 얘기하고 말로 시키고 하는 것들이 진짜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 부장을 봤는데 그 김 부장님이 시키는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폰트 이걸로 해 저걸로 해 하는 것들처럼 정말 이제 바이브 워킹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네. 이제 바이브 워킹이라서 말로 다 소개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또 실제로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좀 데모 영상을 좀 구워 와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그나이트를 보면서 직접 테스트해본 데모 영상인데요. 실제로 보시는 엑셀 화면들이 아마 여러분들 현업 실제에서 많이 쓰시는 엑셀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는 코파일럿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이렇게 코파일럿을 열어 가지고 에이전트 모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편집을 해 달라 또는 하이라이트 시켜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려면은 엑셀 고수들이 이제 뭔가 하이라이트를 했었다라면은 내가 굳이 엑셀을 잘 쓰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원하면은 코파일럿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은 코파일럿이 알아서 원하는 답변들이나 문서 수식들을 다 검색을 하고 하이라이트를 쳐주게 되는 거죠.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어떤 새로운 변화인 것 같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일들을 조금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데모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능들 중에 이런 사실 저희가 이제 M365라고 하는 사실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를 지금까지 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고객분들에게 해왔고 그리고 M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제품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판매를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조금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약간 그 코파일럿도 무료 버전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버전이 이미 있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놀라운 소식이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데모, 엑셀에서 편집을 하는 데모들이 이제 M365 코파일럿이 아니라 코파일럿 챗, 마이크로소프트 365 라이선스만 있어도 편집하고 문서를 이제 생성을 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에서도 내 문서 이제 열려 있는 메일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메일 사서함이나 캘린더 일정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시큐리티 코파일럿도 이번에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풀어줬어요. 그래서 M365 E5 고객이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량을 시큐리티 코파일럿으로 에이전트도 만드실 수 있고 기존 보안 제품을 녹여가지고 테스트까지 하는 것을 다 무료로 가능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무료는 아니고 이제 M365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파일럿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코파일럿을 일정 부분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 티어들이 프리 티어들이 이제 생겨났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던 코파일럿 챗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저희 오피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E5라고 하는 M365 라이센스 안에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들어왔다. 근데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뭔가요? 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이미 보안 업무라는 것도 되게 방대한 업무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자동으로 나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그 얼럿들을 자동으로 처리까지 해주고요. 때에 따라서는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를 자동 작성해서 분석까지 해주는 여러 목적의 보안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시큐리티 코파일럿인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 분석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큐리티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파일럿이 AI를 통해서 무언가 잘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위협 탐지라든지 위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AI가 도움 주는 코파일럿이다. 시큐리티 종사자들을 위한 코파일럿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무료로 들어온 거군요. 저희 M365 E5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저희가 이 무료로 퍼드리는 것 같아서 전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은 저희 돈 주고 사신 저희 고객분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 걸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소개드렸던 워크 IQ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서 저희 효근님하고 정희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M365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맥락을 참조하는 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데모처럼 특정 쉐어포인트나 채팅, 문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우리 팀만의 에이전트를 사용했었을 때 이런 유료 사용자들, M365 코파일럿 라이선스 사용자들의 이제 강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에이전트를 내가 회사 내 M365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답을 내는 것들이 단순히 채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가 생성을 하고 다시 또 워드 문서에서 이거를 코파일럿을 열어 가지고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참고하고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유료 라이센스 이제 무료로 사용되는 코파일럿 챗에서는 이제 웹에서만 되고 M365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씬들이 이제 유료에서 되다 보니까 유료 라이센스를 썼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에너지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그 M365 코파일럿을 추가로 구매하신 고객분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워크 IQ라고 하는 나의 회사에서 나의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데이터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컨텍스트와 아까 얘기했던 보안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그걸 그라운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그 M365 코파일럿의 좀 차별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윈도우 오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코파일럿이 에이전트의 윈도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모나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에이전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업무를 쉽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저희 철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맡고 사실 기업에서 우리가 AI를 도입했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만의 시나리오나 비즈니스 플로우에 도움이 됐을 때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드시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시고 이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프론트엔드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엑셀, 오피스, 아웃룩, 팀즈 같은 데에서는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업들이 잘하시는 것들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서로 잘하는 거를 집중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저희 에이전트 오브 윈도우 이제 에이전트를 위한 윈도우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조직의 그런 여러 그런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내 상황에 맞는 내 업무에 맞는 에이전트를 커스텀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회사에는 사실 많은 데이터 리소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리소스뿐만 아니라 여러 API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에이전트가 무언가를 호출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MCP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그 MCP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은 요 지금 코파일럿 쪽하고 연동이 되고 어 그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음. 네. 사실 이그나이트에서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인데요. 저희 이번 이그나이트 때 코파일럿이 개인용으로 MCP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 기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기업 IT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MCP로 말아가지고 코파일럿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이제 MCP들을 선택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뽑아낼 수 있는 장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애저 쪽에서도 이 커스텀한 NCP 서버를 이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애저 MCP 서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발 툴킷인 SDK들도 지원하고 있고, 이제 중앙에서 그 툴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파운드리 툴도 이제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도구 그리고 MCP 서버를 활용하시면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액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코파일럿까지도 연계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라이언 로잘렌스키가 얘기했던 거는 모두가 참여하는 AI. 영어로 얘기하면은 ubiquitous innovation. 즉 이노베이션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 모든 페르소나, 모든 유저들,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AI를 쉽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게 되면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 두 번째는 도메인 전문가, 세 번째는 개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페르소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개인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맞닥뜨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관찰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장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엔 개인이고, 그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에이전트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게 하느냐가 가장 회사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어나운스된 게 뭐였나요? 네. 저희가 이제 앱 빌더를 먼저 좀 개인을 위한 도구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전까지는 저희가 말로만 에이전트나 만들고 문서를 생성하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앱 빌더는 여전히 우리가 애플리케이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로써, 바이브로써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게 에이전트 빌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그 앱 빌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현업분들이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말로써 내가 설명하면은 그것들이 프로토타이핑이 저절로 돼 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랩플릿이라든지 볼트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그런 툴들도 이런 비슷하게 말로 얘기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약간의 바이브 코딩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이 앱 빌더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앱 빌더 같은 경우는 M365 그래프라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결국 내부의 업무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업무 컨텍스트하고 좀 더 얼라인되어 있는 앱을 바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개인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개인은 결국 그 앱을 생성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데 그 기술적인 지식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조직에서 관리해야 되는 보안 거버넌스 내에 녹아드는 그런 앱을 바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거네요. 그러면 말로 하는데 그럼 말로 했을 때 나오는 애플리케이션도 되게 안전하고 보안적으로도 검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표준 인프라에서 올라가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발과 운영 측면에서 모두 바이브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일회용 앱을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툴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실 또 도메인 전문가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메인 전문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분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도메인 전문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을 위한 에이전트 개발 도구로서는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번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는 기술적인 이제 개선도 있었지만 운영적인 개선에서도 좀 추가적인 어나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는 뭐 가장 이제 저희가 뭐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좀 생각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직접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시키는 것들을 기능이 추가가 돼서, 보통 저희가 에이전트가 좀 어려운 게 수학 연산들이 좀 부분들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형적 데이터들을 파이썬을 통해서 뭐 예측 모델링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에이전트가 직접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바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이제 어떤 일반적인 파이썬 코딩을 실제로 일반적인 에이전트 안에서도 코딩에 대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코딩을 해서 그걸 실행한 다음에 또 결과를 내보내 줄 수도 있는 그런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게 쓸 수 있는 도구로서 들어왔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뭐 저도 흥미롭게 보게 봤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CUA라고 하죠. 이제 컴퓨터 유즈 에이전트 기능인데요. CUA를 쓰게 되면은 브라우저 자체를 에이전트가 조작을 한다거나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어떤 특정 액션, 뭐 상품 주문이라던가 티켓 예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시각 인식이랑 그리고 LLM 추론을 결합해서 이런 기능을 아주 쉽게 포팅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은 에이전트한테 아예 PC를 할당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음. 이해하시면 되게 쉽죠. 그러면 에이전트도 나도
인간처럼 일하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마우스 클릭도 하고 이 타이핑도 하고 이런 걸 상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인스턴스 자체가 에이전트한테 할당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챗GPT에서도 에이전트 모드라고 해 가지고 비슷한 기능들이 되게 크게 이제 어나운스 됐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거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차별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MS 환경에서 할당 받아서 쓰게 되는 컴퓨터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직의 어떤 권한이라던가 그리고 조직이 할당된 어떤 정책 체계에 따라서 그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통제된 상황 안에서 그 컴퓨터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같은 PC를 제공하더라도 그 PC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만들어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PC를 에이전트한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내 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컨트롤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사내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겠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두 가지만 얹자면요. 네네. 방금 딱 통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정 애플리케이션, 특정 브라우저만 접속할 수 있게끔 제어도 할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은 일단 스크린샷 이미지나 특정 웹페이지에 뭔가 프롬프트 인젝션과 같은 공격 문구가 포함되면 그 홀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휴먼 리뷰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담당 오너한테 메일을 보내 가지고 점검을 하라는 식으로 또 메일을 보내줘요. 그래서 보안적으로도 되게 탄탄하지 않나?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정말 에이전트들이 사람과 같은 보안 가드레일과 사람한테 제공하는 그런 환경, PC 환경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이 이제 에이전트한테도 적용이 되고 이제 앞으로 운영될 것 같다는 그런 되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되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어떤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어떻게 로우 코드 플랫폼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잘 코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뭐 드래그 앤 드랍이나 아니면은 약간 로우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코딩할 수 있고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포지셔닝을 했는데 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AI 파운드리 기존에 그런 것들도 사실 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 관점에서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우선적으로 이 기능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그리고 M365 코파일럿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 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인터랙션하면서 개발자가 만든 에이전트가 도메인 전문가가 쓰는 에코의 배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메인 전문가가 만든 에이전트가 프로코드로 뭔가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는 개발자들 환경에 배포가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그 체계가 만들어진 게 너무나 반갑고 이제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현업에서 뭐 얘기를 했었을 때 현업 전문가랑 개발팀하고도 사실 좀 벽들이 있고 내가 원하고 싶은 기능들은 있는데 바로바로 안 만들어서 불편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노 코드로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서 컨셉추얼하게 만들어서 쓰다가 스튜디오로 넘겨서 도메인 전문가들이 이제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켜서 팀 단위로 활성화시키고 이게 만약에 좀 더 레비뉴를 높여서 우리가 정말 조직 전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다시 또 파운드리로 원클릭으로 넘겨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심리스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하는 게 사실 저희가 각 도메인별로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배치해 놓은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에이전트가 만들어졌든지 간에 MS 플랫폼이라면은 어디서든지 내가 컨트롤하고 또 수정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라는 되게 그 호환성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음. 저는 이 기능이 지금 이 제네AI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방향하고도 되게 일치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유스 케이스가 점점 개인에서 조직 그리고 기업 환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뭔가 자동화를 한다거나 좀 더 지능화된 어떤 액션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유스 케이스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유스 케이스를 되게 지원하는 좋은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확장 그리고 스케일의 측면에서 사실은 이 임팩트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의 임팩트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전체가 쓰고 우리 팀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회사 전체가 쓸 때에 사실 거버넌스도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텐데 거버넌스와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 걸가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으로서 이 심리스하게 이음새가 최대한 좀 스무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페르소나로 좀 얘기했던 게 개발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개발자들에 대한 그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요. 사실 이거 개발자들이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많아요. 개발자로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어에 있는 페르소나는 결국에는 개발자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발자들이 그런 능력들을 훨씬 더 증가시키고 증폭시킬 수 있는 툴로서 사실 AI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깃허브도 또 인수를 했고 또 그런 개발자 아이디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기존부터 뭐 닷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과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철학들이 역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데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존에 AI 파운드리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라고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애저 AI 파운드리로 애저의 엄브렐라 밑에서 있었을 때는 이제 주로 개발자들 타겟팅 그리고 AI 개발을 어떻게 주로 전담했던 플랫폼이었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더 넓은 생태계 그리고 좀 더 넓은 사용자의 좀 더 넓은 유스 케이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름이 변경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그 여러 가지 그 갖춰졌던 기능들이 조금 더 폭넓은 유스 케이스를 커버하도록 좀 더 기능도 강화되고 점차 기능들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들도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빌드하는 이제 그 단계에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지식을 연계하는 IQ 관련된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파운드리 툴 같은 이제 툴을 연계하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모니터링 기능도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언급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서 그 지원하고 있는 모델의 숫자가 정말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11,000개 이상의 이제 모델이 보통 지원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 대상에는 많이들 뭐 익숙히 알고 계신 오픈 AI 모델들부터 뭐 클로드 그리고 또 뭐 메타의 그 라마 같은 모델들, 오픈 소스 오픈 웨이트 모델들, 이제 다양한 미스트랄과 같은 모델들,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델들도 있지만 아까 치원님 얘기하셨던 뭐 MCP 툴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강조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파운드리는 MCP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결국 그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MCP 혹은 그 여러 가지 펑션을 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런 툴들을 어떤 툴들이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툴들이고 그리고 그 툴들을 활용했을 때 이제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는지 카탈로그 형태로 파운드리 툴에서 1,400개 이상의 툴을 제공을 하면서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11,000개 모델 그리고 1,400개의 툴 거의 대부분의 현존하는 많은 연결고리들을 다 이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제가 재밌게 봤던 그 어나운스 중에 하나가 이 모델 쪽에서 저희가 엔트로픽하고 새로운 어떤 그 파트너십을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그 현장에서 보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던 소식이고 제가 바이브 코딩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 사실 클로드 모델이었거든요. 이제 클로드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운드리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제 너무 반가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클로드의 여러 가지 소타 모델들, 이제 소넷이라던가 그리고 오퍼스 같은 이제 그런 모델들을 파운드리 환경 안에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발표 소식이 너무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M365 코파일럿의 리서치 에이전트에도 클로드 모델 선택할 수 있게 버튼이 생겼더라고요. 네. 네.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게 애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M365도 그렇고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도 엔트로픽 모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엔트로픽 모델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MCP라고 하는 게 사실 클로드 그 엔트로픽에서 사실 정의했던 프로토콜이었고 그 프로토콜을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되게 밀접하게 일하면서 발전시켜 오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시켜 갈 거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GitHub 코파일럿 안에 저희가 여러 멀티 모델을 셀렉션하도록 코파일럿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클로드였고 그리고 말씀하신 뭐 코파일럿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또 어나운스가 됐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군요. 네,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저희가 이 파운드리 안에서 이런 API를 제공하는 것들이 발표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여러 저희 뭐 기능 컴포넌트 레벨에서는 클로드 모델들,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이미 다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오픈 AI 모델 포함 그리고 클로드 모델까지 모델 애저 서비스 형태로 애저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2032년인가요? 까지는 저희가 오픈 AI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추가로 또 저희가 엔트로픽 모델까지 제공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두 가지 소타 모델을 제공하는 하나의 단일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오픈 AI 모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론에 가장 강점이 있고 네네. 클로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이전틱 플로우를 구성할 때 이제 장점이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그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델 얘기를 조금 했는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11,000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모델들을 사실 뭘 선택해야 되지? 약간 선택 장애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모델을 써야지 좋지? 그리고 우리가 가성비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유스 케이스에 어떤 모델이 가장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거냐? 모든 유저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뉴스가 있었다죠. 네, 맞습니다. 모델에 대한 선택에 제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하러 고객분들을 만나러 가보면 그 모델의 선택에 대해서 가장 고민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시간도 되게 많이 쓰시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만들 때 가장 똑똑한 모델로 먼저 배치들을 한 다음에 각각 태스크에 맞춰서 이제 모델을 최적화하시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이그나이트에서 소개된 기능이 GA로 소개된 기능입니다. 모델 라우터라는 기능이 소개가 됐고요. 이제 모델 라우터는 앞단에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모델을 두고 사용자의 쿼리를 어떤 인텐트를 분석을 해서 그 인텐트와 질문의 복잡도에 따라서 적합한 모델을 라우팅해주는 이제 자동으로 라우팅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모델을 그렇게 리얼타임에서 그러면은 바꿔주는 건가요? 쿼리가 들어오면은 그 쿼리를 리얼타임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모델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주는 건가요? 이번 네, 라우터? 맞습니다. 이게 레이턴시가 사실 거의 손실이 없이 그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유지한 채로 리얼타임에서 라우팅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좀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떤 실시간 응답에 대한 속도와 품질 두 가지가 고민이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모델 라우터를 사용하면은 4.1로 그냥 단독 사용하는 거 대비해 가지고 레이턴시 효과도 있고 또 네. 그럼 가격 효과도 있다. 이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모델에 되게 많아진다. 뭐 이런 모델이 많아지니까 이게 선택을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아지는 건 모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직에서 에이전트들도 되게 많이 범람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범람하고 있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옵저비리티를 가시성을 즉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화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옵저버빌리티라는 게 이번 이그나이트에서 발표된 토픽 중 하나가 되는데요. 되게 중요한 이제 토픽인 것 같고 실제 지금까지만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발팀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 좋은데 실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디플로이하고 실제 오퍼레이트 해가지고 장기간 동안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점점 더 이 옵저버빌리티라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제일 브레이킹 이런 것처럼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걸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세부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 전 라이프 사이클을 거쳐 가지고 다 적용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온 게 바로 컨트롤 플레인인데요. 이게 별도의 툴이 아니라 바로 MS 그 파운드리 안에 기능 바이 기능으로 녹여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많아지는 그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보면 성능을 비롯해 가지고 비용, 보안,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이 파운드리 컨트롤 플레인이다. 근데 이 파운드리 컨트롤 플레인은 주로 개발자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공되는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애저 위에서 올라가 있는 에이전트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혹시 정말 혹시 이게 타사가 만든 에이전트나 혹은 다른 플랫폼에서 만든 에이전트들까지도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말씀하신 질문 자체는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최근에 챌린지 하시고 질문하시고 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너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온프렘 환경이라던가 뭐 타사의 에이전트도 한 군데서 연동하고 그런 헤트로지니어스한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도전 과제고 이제 좀 필요한 기능들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실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게 심플하게 되고 있고요. 이미 그 에이전트를 외부 URL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면 간단하게 그 엔드포인트 URL 그리고 프로토콜만 지정하면은 바로 간단하게 붙여 놓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저희가 게이트웨이라는 컨셉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애저의 이제 API 매니지먼트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외부에 있는 에이전트도 저희 파운드리 컨트롤 플랜에 음. 붙여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저희 내부의 그런 다른 코파일럿 스튜디오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툴로 만들어진 에이전트들도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당연히 이제 됩니다.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나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있는 에이전트들도 SDK를 연동을 해서 붙이실 수도 있고 저희 뭐 뒤에 살짝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원치 않으시다 하면은 또 에이전트 365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가 누구냐 뭐 개발자에서 입장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IT나 아니면은 저희 하이레벨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모니터링 도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신 거는 개발자들 IT 쪽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 툴이나 모니터링 툴은 이 파운드리 컨트롤 플레인 조금 전에 말씀 우리 나눴던 부분으로 되지만 사실 또 하이 레벨에 뭔가 더 운영을 해야 되고 어드민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다른 툴이 또 필요할 거다. 그거는 또 향후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아까 뭐 네,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 이유 자체가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프로토콜로 오픈 텔레메트리의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시멘틱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제 매트릭들을 한 군데에 수집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저희 그 컨트롤 플레인이나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이렇게 수집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서도 약간의 시멘틱의 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그 또 하나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어. 약간 불확실성 그리고 약간 예측 불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에이전트를 배포하기 전에 우리가 배포할 이 에이전트가 얼마나 안전한지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제 이거를 배포한 후에도 런타임성으로 어떤 공격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미 뭐 퀄리티나 세이프티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적용되고 있고, 원래 MS 파운드리 이전에는 단순하게 유저 인풋 그리고 리스폰스 요 단계에서 뭔가 체크할 만한 기능들만 제공되었었는데, 요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재밌었던 게 툴 콜링 그리고 툴 리스폰스 레벨에서도 바로 이런 이밸류에이션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게끔 바뀐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AI 레드 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사전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에이전트 대상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뭐 플리핑이라든지 캐릭터 스와핑이라든지 제일 브레이킹, 여러 가지를 공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멀티턴 그리고 크래션더 어택 같은 것도 추가가 되었고요. 원래 이전에는 API 레벨로만 그냥 러닝을 해볼 수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파운드리 UI 레벨에서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 컨트롤 플레이 안에서 바로 다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중요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에이전트 운영하면서 다들 불안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AI 레드 티밍 에이전트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것 같네요. 뭔가 우리가 보안팀에서 정말 가상의 공격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 에이전트로부터. 그래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고 미리 사전적으로 그런 어, 공격을 실제 에이전트가 또 한다는 것도 되게 좀 놀라운 것 같고요. 재밌습니다. 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는 에이전트를 정말 내 동료로 생각하고 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안도감도 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실제 프로덕션으로 가기 위한 엔터프라이즈한 기능들이 좀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그런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되게 고도화되어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 이미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런타임이 되었을 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리소스는 뒤에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AI 그리고 에이전트 얘네 자체가 이미 새로운 공격 표면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얼럿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툴이 필요하고요. 그게 컨트롤 플레인에도 연동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얼럿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라는 게 프롬프트에 녹여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탐지해주고 얼럿 띄워줄 수 있는 또 데이터 보안 관점의 기능도 뒤에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프롬프트에 녹여져 있는 그런 프롬프트 그 약간 네트워크를 오고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보안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인젝션 같은 공격들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그 데이터 내가 그라운딩하는 데이터가 적절한 보안과 그런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 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중요하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쓰려면 시큐리티 최고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아까 정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엔터프라이즈 향 그리고 프로덕션 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게 이제 전반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그 실제 프로덕션을 런칭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고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거든요. 이밸류에이션이요. 맞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밸류에이션. 이제 모델의 성능을 본다거나 모델의 어떤 그 어큐러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라운드네스를 본다거나 렐레번스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표로서 확인하는 것들이 이밸류에이션 과정인데 이제 그 이밸류에이션 과정이 예전에 프로덕션까지 가지 않고 기업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주로 모델에 대한 이밸류에이션만 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진짜 에이전트 기반의 기업향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에이전트 관련된 매트릭도 되게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에이전트의 어떤 성공과 실패 이제 그 실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매트릭도 추가가 됐고요. 툴을 잘 호출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매트릭으로 관리하는 기능들로 그럼 지금 말씀하신 추가됐습니다. 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POC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모델에 약간 집착해서 우리가 모델의 성능과 모델이 제대로 이 동작을 하는지에 포커스 해가지고 저희가 네. 그 평가를 했다면 이젠 좀 더 레벨을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에이전트가 표면이 돼가지고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저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트 레벨에서의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과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툴콜링 비롯해서 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시큐리티
에이전트 모니터링,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얘기하셨던 것 같고 혹시 또 네, 저희가 지금 저도 듣다 보니까 컨트롤 플레인뿐만 아니라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도 동일하게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발표들이 이제 기능이 좋아졌어요도 있지만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분들이 저희가 POC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입을 할 때 많이들 물어보는 게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컨선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튜디오든 애저를 쓰든 동일하게 이런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델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에이전트도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을 실제 우리 업무에 적용해야 되니까 더 큰 어떤 압박도 있고요. 프레셔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복잡성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또 늘어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우리 레거시에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 시스템 외부에 있는 리소스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MCP라고 하는 툴들도 되게 많이 연동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MCP 그런 툴들을 또 관리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어나운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MCP 프로토콜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그 MCP 서버들을 어떻게 우리 에이전트에 연결해 가지고 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고객사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그나이트에 그 추가된 기능으로 이제 파운드리 툴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툴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떤 중앙 관리되는 포털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리빌트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 예전에 AI 서비스라고 얘기했던 뭐 랭귀지 관련된 서비스들, 그리고 또 뭐 보이스 관련된 서비스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API로 연동 가능, 디테일하게 다 API 콜을 통해서 연동해야 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API들, 그리고 도구들, 이제 그런 것들이 한눈에 한 카탈로그 안에서 쉽게 연동하고 실제 에이전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예전 뭐 사실 1년 전만 돌아가면은 라그가 중요해요랑 뭐 답변만 하면 중요해요라고 했었지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에이전트는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액션이 필요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위해서 사실 MCP나 API 커넥터들이 정말로 필수적인 게 됐는데 이게 또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MS 파운더리에서 이런 툴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조직 단위로 AI 도구를 이제 에이전트의 도구를 붙이는데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해 주는 도구 툴셋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추가로 저희가 카탈로그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툴만 쓸 게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툴이라고 해가지고 조직 내 개발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로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PI 센터에 그 MCP 서버를 연결을 해놓고 그거를 내부인들만 쓰게 해놓으면 외부의 비인가 받은 사람들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끔 해서 또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라이빗 툴이라고 하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우리 사내에서 제공하고 사용되고 있는 그런 MCP 서버들을 여기에 등록해가지고 마치 이게 표준화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의 허브가 돼줄 수 있는 거군요. 요 MCP에 대해서. 근데 그게 여기 프리빌트인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툴들 중에서는 또 여러 개의 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번에 한번 조금 강조할 만한 그런 툴도 어나운스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업무에 바로 뭐 도움돼서 쓰실 만한 서드 파티 툴들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좀 고객분들한테 소개해 줘도 좋겠다 했던 기능이 애저 스피치 관련된 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라이브 API 그리고 라이브 인터프리터 API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올해 그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관련된 모델로 이런저런 POC를 했을 때 사실 한국어 관련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그 진행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어 스피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한국어 스피치로 변환해 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그 모델이 좀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HD 버전 2 모델을 활용을 하면 이제 한국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보이스 기반의 어떤 챗봇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모델로 서비스를 구성해 보실 수가 그렇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번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공유해 주신 자료 뉴노트 요약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두 요리죠. 일본 요리랑 프랑스 요리를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저희 목표는 이 두 요리 문화의 뭐랄까 핵심적인 부분들, 또 공통점이나 아니면 확실히 다른 점들 이런 것들을 자료 보면서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예요. 아, 시작부터 재밌는 게요. 두 요리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고 또 둘 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거 이게 참 공통점이잖아요. 맞아요. 지리적으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재료 자체를 존중하고 또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인상 깊죠.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일본의 오신 그리고 프랑스의 포르쉐, 세종 둘 다 제철 재료를 최고로 치는데 혹시 자료에서요? 이 둘의 접근 방식에 뭐랄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나오던가요? 예를 들면 일본은 좀 단순함을 추구하고 프랑스는 기술로 그걸 표현한다든지 그런 식의 차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료를 보면 일본의 슈는 자연과의 조화랄까, 그 계절의 가장 좋은 순간을 좀 순수하게 담아내려는 철학에 더 가깝다면요. 아, 네네. 프랑스의 테러와 개념은 그 땅, 그 환경이 계절을 어떻게 독특하게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아주 뛰어난 기술로 그 맛을 더 끌어올리거나 뭐랄까 변형시키는 경향도 보이고요.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둘 다 그릇에 담아내는 모양새, 플레이팅이나 식사 자체 구조, 예를 들어 가이스키나 프랑스식 정찬 같은 거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참 흥미로운 공통점이고요. 네, 그렇군요. 아, 그럼 일단 일본 요리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 나온 뭐 핵심 재료라든지 대표적인 요리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자료에 따르면 일본 요리 기본은 역시 쌀하고 해산물, 그리고 감칠맛의 핵심 다시죠. 아, 다시. 네, 간장, 된장, 두부, 해조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대표 요리로는 뭐 다들 아시는 스시, 사시미, 덴푸라, 그리고 라면이나 우동 같은 면 요리도 빼놓을 수 없다고 나와요. 자료에서 보니까 일본 요리는 그 다시를 맛의 기본으로 삼는 반면에 프랑스는 버터나 크림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쵸? 이렇게 풍부한 맛을 내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게 두 요리의 어떤 철학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재료가 가진 원래 맛을 섬세하게 뭐랄까 살짝 끌어올리는데 집중한다면 프랑스는 때로는 그 지방의 풍부함이나 소스의 복잡함으로 맛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느낌이죠. 네네. 일본의 조리법은 구이나 조림찜도 있지만 또 날 것 사시미 같은 걸 중시하는 특징이 있고요. 문화적으로 보면 불교 영향으로 채식 요리도 발달했고 또 중국에서 면이 들어오고 서양 영향을 받은 요쇼크 같은 그런 다양한 층위가 있다는 것도 자료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 요쇼크까지. 에이, 그리고 식사할 때는 좀 조용히 집중하면서 젓가락으로 조금씩 다양하게 맛보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프랑스 요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는 프랑스 요리의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나요? 프랑스 요리는 일단 핵심 재료로 버터, 치즈, 크림 같은 유제품들, 그리고 와인, 허브, 육류, 해산물, 또 빵, 이런 것들이 자주 언급돼요. 아, 정말 대표적인 것들이네요. 네, 베프 브루인용이나 꼬꼬뱅 같은 그런 스튜어 종류, 또 양파 수프 아니면 크루아상이나 에클레어 같은 디저트 이런 게 대표적이죠. 조리법으로는 소테 브레이징 코피라고 기름에 절여서 낮은 온도로 오래 익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나 플람베, 그리고 아주 정교한 소스 만들기, 이런 기술적인 면이 특징으로 꼽히고요. 자료를 보면 프랑스 요리는 오규스트 에스코피에 같은 유명한 셰프들이 딱 체계를 잡은 영향이 크다고 나오던데 이게. 일본 요리가 발전해온 과정과는 좀 다른 맥락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 에스코피에는 정말 프랑스 고급 요리 오트 퀴진을 표준화하고 레시피나 기술을 딱 정리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네. 덕분에 뭐랄까 일관성 있고 수준 높은 요리가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자료에서 보이는 일본 요리는 특정 인물보다는 지역적인 특색이나 오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시대적인 거,
나 문화적인 흐름, 예를 들면 불교나 다도, 외국과의 교류 같은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걸로 보여요. 아하, 그렇군요. 물론 프랑스도 크로펀스 지역은 올리브유를 많이 쓰고 노르망디는 유제품이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 다양성이 엄청 풍부하다는 점도 자료는 놓치지 않고 있고요. 야, 이렇게 비교해 보니 두 요리 문화가 정말 각자의 역사랑 철학 안에서 독자적인 매력을 키워왔네요. 저희가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두 거대한 요리 세계를 비교해 봤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 핵심적인 차이를 요약하자면 일본 요리는 그 계절이 가진 순수함, 그리고 좀 절제된 단순미 이런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프랑스 요리는 기술적인 완성도나 지역적인 풍부함 이런 걸 강조하는 면이 있죠. 네. 하지만 자료는 분명히 말해요. 두 전통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요리 예술의 정말 정점을 보여준다고요. 결국 이 비교는 요리가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 각 문화가 가진 가치관이나 미학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뭐랄까, 하나의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정말 그런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일본과 프랑스 요리에 대한 이 자료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요리가 이렇게 문화적인 가치를 깊숙이 담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른 평범한 관행들이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또 어떤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 약간 좀 토픽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IQ 얘기를 했는데 워크 IQ가 있고 아까 치원 님이 IQ 시리즈가 워크 IQ, 파운드리 IQ, 패브릭 IQ 이렇게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 다른 워크 IQ 외에 다른 IQ 시리즈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파운드리 IQ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던데 이 파운드리 IQ라는 게 새롭게 이제 어나운스가 되었던데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리 IQ가 뭔가요? 네, 이게 그 파운드리 IQ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 IQ하고 이제 동일하게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크 IQ가 사람 그리고 업무 패턴을 이해하는 개인화된 레이어라고 한다면은 파운드리 IQ는 에이전트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기업 차원의 이제 논리지 허브, 인텔리전스 레이어 이제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전 레그랑 좀 헷갈리는데 네. 레그도 역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그라운딩 해 가지고 에이전트한테 데이터를 피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파운드리 IQ는 결국에 어떤 부분에 더 강점을 두어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레그 대비해 가지고 차이점이 있는 거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존의 레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에이전트하고 상호작용하는 코드하고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이제 지식을 가져오는 이제 코드가 한 군데에서 다 관리가 돼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 IQ의 지금 놀리지 베이스라던가 놀리지 소스 같은 어떤 스트럭처드된 형태로 지식을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 지식 부분하고 그리고 에이전트의 실제 액션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훨씬 좀 더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컨텍스트를 실제 그 어떤 질문의 의도에 맞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딱 하나의 키만 얘기해 보면은 기존의 에이전트의 구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로직과 그리고 RAG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로직들이 사실 혼재되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요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모든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거버넌스하고 뭐 authentication, 이런 부분들 그 데이터 소스를 갖다가 그 오케스트레이션하고 하는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로직들이 날리지 베이스로 빠짐으로써 뭔가 separate concern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방금 어떻게 보면 스케일링을 위한 모듈화라고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사용되는 여러 데이터 소스에도 각자의 그 리소스마다의 권한 체계 그리고 각각 네트워크 설정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레그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갖다 쓸 때에는 방금 그런 보안 체계들을 다 리스펙트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 데이터 소스들이 있고 그 데이터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 파운드리 IQ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하긴 레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 데이터 소스를 하나만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데이터 소스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 소스에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웹에 있는 것들도 있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오픈 API로 예를 들어 노출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 쉐어포인트도 있고요. 어, 네, 사실 저희가 POC를 하고 에이전트를 만들 때 POC 단계랑 실제 운영을 할 때 조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POC 할 때는 사실 권한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레그를 구성해서 잘 되네라고 했었다가 운영 단계로 갔었을 때는 이거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권한 정리를 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엔트라 아이디는 기준점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각각의 데이터 소스들에 대한 권한 정리가 이제 돼서 사실상 운영적으로 빠지더라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네. 그 어떤 지식을 사실 그 커스텀하게 실제 컨텍스트를 다 하나하나 개발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 각각의 소스들을 어떤 식으로 연동할지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다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놀리지 소스, 놀리지 베이스를 활용을 하면 이미 연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커넥터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 소스의 예를 들면 뭐 AI 서치 그리고 뭐 애저의 블랍 스토리지 그리고 뭐 패브릭의 원레이크 같은 이제 그런 데이터 소스들을 바로 쉽게 설정만 가지고 연동해서 쓰실 수도 있고 리모트 소스 같은 경우는 뭐 MCP 서버라던가 이제 그런 것도 바로 연계를 해가지고 쓰실 수 있다는 게 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러 개의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이기종의 데이터들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끌어오고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는 거가 맞습니다. 이제 널리지 베이스의 역할이네요. 네네. 그럼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취합하고 거기를 이렇게 조율하고 데이터들끼리 네. 약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멘틱 리랭킹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이 컨텍스트를 어떤 순위로 음. 실제 이 질문에 맞는 가장 유의미한 컨텍스트는 어떤 건지 이제 내부 엔진을 통해서 이제 순위를 조정해서 그 컨텍스트가 이제 자동으로 답변에 포함되도록 이제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좀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인덱스드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리모트 소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이 날리지 베이스를 정의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인덱스드 소스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뭔가 우리 사내에서 내가 인덱싱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라고 이해가 되고 뭔가 리모트 소스는 뭔가 그 외부에 있는 거를 내가 참조해 가지고 그 답변을 그냥 얻어오는 좀 더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올라와 있는 그런 데이터 레이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여기 쉐어 포인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쉐어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도 M365 쉐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가 다른 걸까요? 네. 저도 사실 장표를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었어요. 왜 이게 쉐어포인트가 두 개 들어가 있지 했었는데 이걸 조금 파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쉐어포인트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쉐어포인트의 데이터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애저 MS 파운더리에서 인덱스를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덱싱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었던 코파일럿에 이제 워크 IQ가 있는데 굳이 내가 쉐어포인트 데이터까지 인덱싱을 할 필요가 없다. 굳이 내가 시간을 더 써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냥 우리 회사 내부에 뭐 뉴트럴한 자료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굳이 인덱스드에 있는 쉐어포인트를 쓰지 않고서더라도 저희가 코파일럿의 워크 IQ도 API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트 MCP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끌어오고 답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좀 더 원하느냐 아니면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더 원하면은 끌어와 가지고
우리의 그 AA 서치라든지 이런 걸로 네. 이제 임베딩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워크 IQ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리모트 소스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필요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만틱 랭킹이 이제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하겠죠. 그렇군요. 거기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시멘틱하게 이제 랭킹을 정해서 이제 효율화된 적합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완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그림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에서 간단하게 이런 날리지 리트리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키텍처와 이 플로우를 좀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요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날리지 리트리벌 구조의 저 앞단에 딱 이 부분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식을 단순히 연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에이전트가 끼어 있잖아요. 가장 가운데에 보시면. 네.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가장 적합한 그 데이터 소스도 라우팅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정보를 실제 사용자한테 라우팅도 하는 이제 그 역할을 LLM하고 상호 연동하면서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토픽을 다른 걸로 좀 옮겨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에이전트가 되게 많아진다, 모델도 많아진다, 툴도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관리하고 옵저버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또 많아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레그를 위한 데이터 소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이전트한테 피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레이어도 파운드리 IQ라는 걸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IQ 시리즈 남아있는 게 있죠. 패브릭 IQ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패브릭 IQ로 들어가기 전에 이 패브릭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패브릭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은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해가지고 이제 파워 BI에 시각화시키는 서비스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애저 서비스, 처리하기 위한 시냅시스, 시각화하기 위한 BI 서비스를 다 각각으로 쪼개가지고 했었다면은 이 이제 패브릭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를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통합형 서비스라고 저희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패브릭 안에 원레이크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레이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데이터 소스를 링크해 가지고 원레이크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저희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분석 그리고 뭐 데이터 웨어하우싱 이제 스파크와 같은 뭐 이 그런 애널리시스 툴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리얼타임 애널리시스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BI까지 해 가지고 정말 그 데이터 분석의 모든 것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패브릭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IQ라고 하는 거를 붙여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 IQ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 볼 수 있을까요? 네. 패브릭 IQ도 사실 다른 IQ 시리즈하고 마찬가지로 결국 인텔리전스 레이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원레이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특히 이런 젠 AI 시대에는 양보다는 의미 그리고 질이 어떻게 보면 큰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엔티티 기반으로 뭔가 쪼개고 그 엔티티 간의 관계를 도출을 함으로써 좀 더 인사이트를 어떤 관계 데이터 그리고 그래프 기반의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꺼내기 좋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게 패브릭 IQ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재밌는 얘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 데이터 간의 의미가 중요할 수 있다. 관계와 의미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되게 얼마 전은 아니죠. 파이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뭐 논문을 냈던 게 뭐 텍스트북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네네네. 뭐 그런 논문도 냈다고 하는데 사실 그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서가 사실 되게 하이 퀄리티의 문장들이 다 모여 있고 네. 되게 그런 고퀄리티의 정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소량이라도
질이 높은 것들을 모델한테 주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가진 모델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은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다 모이기 때문에 이제 원레이크에 모인 데이터를 어떤 조직 수준의 어떤 컨텍스트를 추가해서 예를 들면 뭐 조직의 목표라던가 어떤 조직의 규칙이라던가 뭐 페르소나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네네. 비즈니스 컨텍스트가 포함된 그 온톨로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그리고 기존의 파워 BI에서 한 2만 개 정도 있었던 시멘틱 모델들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의 어떤 디지털 트윈을 구성을 한다거나 실시간 운영 데이터하고 결합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리포팅을 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뽑아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쉽게 가능해지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약간의 지능 레이어를 덧붙이는 거군요. 네, 그럼으로써 그 위에 있는 AI가 좀 더 스마트하게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AI를 도와주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Fabric IQ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온톨로지에 실시간 데이터가 포함이 되면 이제 그 실세계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객체로 그 전산화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냉동 창고의 어떤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실제 그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실제 냉동 창고들의 어떤 상황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그 각각의 창고들 사이에 어떤 관리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도 꺼내서 볼 수가 있는 체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셔서 다 냉동 창고를 얘기했지만 재미나게 그 냉동 창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회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함으로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할 수 있겠네요. 약간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와 같은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조금 우리 기업 운영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고지능화된 데이터 온톨로지를 만든다던가 이제 그 지식 체계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그럴 것 일이거든요. 같아요. 근데 패브릭 IQ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장점이 있습니다. 그 치호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어떤 이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 IQ만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델들을 사실 한꺼번에 한 번에 그걸 다 학습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패브릭 IQ가 뭐 다른 벤더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데이터들과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전 세계에 이제 축적해 놓은 2천만 개 이상의 파워 BI 시멘틱 모델들이 이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게 패브릭도 그렇고 파워 BI도 그렇고 이런 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이런 학습된 데이터들을 패턴화 시켜가지고 패브릭 IQ가 데이터의 전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고객사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데이터 패턴들을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천만 개 어마어마하네요. 네, 2천만 개의 시멘틱 모델로부터 학습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을 그대로 우리 온톨로지화 시킬 수 있다. 엄청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그러면 이제는 이 패브릭 IQ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관점으로 한번 조금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에이전트로 결국에는 에이전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AI가 노출이 될 텐데 그 측면에서 패브릭 IQ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패브릭 IQ가 어떤 그래프 기반의 온톨로지 기반의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포함하는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그 활용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쿼리 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꺼내거나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그 데이터 에이전트 출시된 데이터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면 자연어 기반으로 어떤 쿼리를 보내면 이제 그 자연어가 NL2 SQL과 같은 이제 그런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 조직 맞춤형으로 그리고 동적으로 이제 그 원하는 인사이트를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도 하나 더 이제 좀 손을 보태 보면은 저희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에이전트 추가에 이제 저희 멀티 에이전트 기능이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데이터 패브릭 에이전트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앞서서 저희 얘기했던 도메인 전문가와 개발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패브릭 에이전트를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 개발 이제 데이터 쪽에서 이제 특화되신 분들이 쓰실 텐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분들만 쓰는 데이터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패브릭 데이터 에이전트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도메인 전문가들이 내가 개발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스튜디오에서 해당 데이터 에이전트를 끌어와 가지고 내게 업무에 필요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선순환 구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 에이전트가 정말 말 그대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어디서든지 안에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도 포함이 되어서 쉽게 그런 로우 코드로 데이터 에이전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요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보안 관점에서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생산성을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라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각 리소스들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 체계, 암호화 체계 이런 것들이 잘 적용만 되어 있다라면은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도구를 이용해서 쓰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수월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생각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패브릭 IQ뿐만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에이전트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고 기능이 있고 이 데이터 에이전트는 원레이크가 링크하거나 인덱싱하고 있는 아까 저장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그리고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 에이전트가 있는데 얘는 어느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형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지금까지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모델을 선택하고 툴을 선택하고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지 약간 그런 바텀업 어프로치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텀 밑에는 또 사실 지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하 안에는 우리가 실제 코딩을 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실제 아이디를 가지고 코딩하시고 배포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GitHub인 것 같아요. GitHub의 경우 성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성장률인가요? 지금 GitHub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억 8천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우리나라 인구의 플랫폼입니다. 3배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만 저희 한 3,6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한 1초에 한 명씩 GitHub를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꼴이 되었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1억 8천 명 중에 3,600만 명이 올해만 생긴 거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연간 성장률인 것 같네요. 처음에 사실 GitHub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제 옆에 두고 있는 피어 프로그래머, 약간 페어 프로그래머,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는 약간 코딩하는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내가 일을 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컨셉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음. 예. 사실 저희 GitHub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외부에서나 저희 내부에서도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바로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 GitHub 내부적으로도 코드 커밋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1위와 3위가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GitHub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대부분도 AI를 이제 이용을 하고 이제 활용을 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겠다라고 한 시점부터 제품 개발 속도나 피처가 나오는 속도가 정말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 고객사에서도 GitHub 코파일럿을 쓰시면서 효과적으로 눈에 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다들 GitHub 코파일럿을 많이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지금 GitHub을 개발하는 GitHub의 코드 베이스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커밋하고 있는 쪽이 코딩 에이전트고 코파일럿에 3위가 또 코드 리뷰 에이전트라 이 얘기네요. 네. 거의 그러면은 이미 한 30-40% 정도는 이미 AI를 통해 가지고 코드의 커밋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또 좀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시장에 되게 많은 그런 코드 어시스턴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커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코파일럿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또 있고 혹은 오픈 AI에서 또 코덱스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툴들이 사실 시장에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개발자들은 내가 원하는 툴들을 언제든지 바꿔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툴들은 작년에 또 비해 가지고 또 되게 많아진 것 같고 점점 많아질 것 같고 되게 범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모델이 많아지면서 모델 라우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AI 개발 에이전트들이 범람하게 되면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게 더 잘해, 저게 더 잘해, 결국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중앙에서 워크플로우를 짜주고 안정되게 그거를 토싱해 가면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번에 에이전트 HQ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능이자 또 많이 찾게 되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개발자들은 어떤 에이전트를 쓰든지 간에 이 에이전트 HQ를 통해 가지고 그 에이전트가 하는 일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프로그레스가 얼마나 되고 있고 에러는 났는지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HQ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서브스크립션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엄청 좋은 그런 컨셉인 것 같네요. GitHub 코파일럿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그 비견되는 여러 가지 그 코딩 도구들 그리고 네네네. 아이디들하고는 다르게 GitHub 자체가 엄청 큰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개발 전반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 여러 가지 CI/CD라던가 뭐 평가라던가 뭐 배포라던가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GitHub 기반의 이제 코파일럿, 에이전트 HQ 같은 걸 활용을 하면 그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조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최적화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저의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개발자로 시작을 몇 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냥 코딩만 해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코딩은 한 20-30% 정도인 것 같고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계획을 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계획도 하고 계획한 거를 그 당시 그 이후에야 코딩을 시작하고 코딩한 거 다음에는 또 테스트를 해 가지고 또 QA를 또 하고 그다음에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정말 A부터 Z까지 되게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생각해 왔던 거는 그 중간에 있는 코딩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 자동화를 얘기하고 어시스턴트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도 사실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어떤 코드에 컨트리뷰션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기능이 이슈 트래킹 기능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이슈 트래킹에 대한 것도 코파일럿과 같은 이제 도구를 활용을 하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슈가 누가 많이 커밋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으로 뭔가 처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같은 것 경우에도 저희가 코파일럿이랑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도 GitHub가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팀즈나 아니면은 저희가 쓰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다 지식 베이스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뭐 무로 이제 이슈가 올라오면은 팀즈에 자동으로 얼럿이 뜨고 그거에 대해서 코파일럿이 지식 베이스로 찾아 가지고 일반적인 답을 준비를 해놓고 그 뒤에 개발자가 이제 인게이지가 돼서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도 그 있으시죠. 포인트가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만들어지면은 그 이슈를 자동으로 코파일럿한테 어사인이 되고 코파일럿이 뭐 팀즈로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오면은 개발자로 간다고 하셨지만 그게 사실 개발자로 가지 않고 코파일럿으로 바로 가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서 네. 자기가 PR도 만들더라고요. 풀리캐스트도 이제 코파일럿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개발 전반에 있어가지고 이슈가 나오는 거에서부터 PR을 적용하는 것까지를 정말 마지막에 머지 한 번만 그냥 인간이 때려주면은
그 과정 전체가 진짜 에이전틱하게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이후에 사실 또 그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들에서도 또 AI가 또 AI 옵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하게 되면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AI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잠깐 그 소개드렸던 CUA 같은 툴의 가장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가 화면 테스트예요. 그래서 화면을 테스트하고 화면에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자동 생성하고 이런 유스 케이스는 지금도 이미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니터링하고 이슈를 만들고 PR을 만들고 코딩하고 머지하고 하는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에이전틱 프로세스가 정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모든 AI 스택의 가시성. 정말 가시성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섀도우 에이전트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에이전트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조직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섀도우 IT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섀도우 에이전트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회사에 들어가 있는 개발되고 있는 에이전트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에이전트 365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어나운스를 했어요. 전 이 이름을 보고 되게 좀 재밌었거든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M365라고 하는 건 되게 친숙한데 이제 에이전트 365라는 거를 또 만들어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 의미를 명시적으로 발표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M365 자체가 365일 쓸 수 있는 업무 생산성 툴들, 협업 툴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에이전트 365라 붙인 이 에이전트도 결국 365일 쓸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 사용자들은 실제 그걸 쓸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화면에서 보면은 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러니까 M365 어드민 센터 안에 에이전트 365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M365 어드민 센터는 보통 우리의 이 사용하는 유저들의 권한 관리, 아이디 관리, 그리고 그 모니터링 이런 걸 하는 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어드민 센터. 근데 흥미롭게도 A365가 에이전트 365가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네, 이미 보안업계에서는 논-휴먼 아이덴티티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하나의 사용자처럼 실제 자율성을 가진 어떤 행동을 알아서 해나가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들을 케어하는 것처럼 에이전트도 케어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걸 따로 떼어가지고 볼 게 아니라 결국 같이 이 두 엔터티가 항상 인터랙션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같이 모니터링해야 되는 필요성이 아.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과 에이전트를 같이 모니터링해야 되고 같은 선상에서 보고 해야 된다. 그러면 저도 사원증 받잖아요. 사원증도 똑같이 발부해야 되는 건가요?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에이전트 365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여기 5가지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레지스트리라고 표현한 부분은 에이전트들을 이제 등록을 해 가지고 하나의 아이덴티티 체계로 편입을 시킬 수 있다. 이제 그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에이전트한테 이제 아이디를 주는 건 맞네요. 정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트리 아이디를 주고 네. 마치 사람처럼 하나의 엔티티로 인정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 또 강점 중에 하나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나 MS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은 자동으로 그 아이디가 할당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타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수동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타 플랫폼의 에이전트도 같은 보안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이 체계가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들어온 순간 에이전트들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마치 우리 사용자도 외부망에서 내부 리소스에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조건부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는 어디 리소스에 접근하지 못해라는 식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에이전트마다 권한 체계가 여러 가지로 다를 텐데 이 불필요한 권한까지 갖고 있어? 그 권한 체계를 빼라는 식으로 액세스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점에서도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사용률을 갖고 있고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에이전트 리스트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리스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리스크라는 정보도 사실은 그 뒤에 여러 보안 솔루션으로부터 탐지되는 시그널들을 받아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보안 관리 포탈에 넘어가지 않고서도 여기 어드민 센터에서 에이전트에 대한 거의 A to Z의 여러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오피스에 대한 MCP라는 것도 연동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 에이전트들이 뭔가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그 권한을 넣고 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이 에이전트 365의 메인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다시 더 강조드리지만 제가 이 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아니면 효근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에이전트 365 안에서도 그러면 타사 혹은 우리 내부의 다 모든 에이전트를 정말 진짜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M365 기반으로 되어 있는 에이전트만 관리할 수 있는 건지.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에이전트, MS에서 만든 에이전트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볼 수 있다면 사실 반쪽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SDK를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다 등록을 하면은 이쪽에서 다 보여서 굳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제 개발 도구로 만들지 않더라도,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모델을 쓰더라도 다 이쪽에 등록을 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효근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파운드리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에이전트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에이전트 365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네네. 우선 좀 단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발에 포커스된 이제 그 에이전트를 빌드할 때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양쪽에 실제 에이전트가 최종 프로덕션까지 배포가 되면 에이전트 365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지만, 개발에 포커스돼서 빌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의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T 개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에이전트를 개발하면서 내가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파운드리 컨트롤 플레인 쪽에 가깝고, 네. 실제로 이걸 전반적인 회사의 입장, 회사의 운영자 입장에서 유저와 에이전트를 홀리스틱하게 약간 범용적으로 우리가 그 보려면은 이제 A365 에이전트 365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좀 붙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M365에 이런 에이전트 365가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과거로 넘어가게 돼서 고객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엔트라 아이디, 이제 예전에는 애저 AD였죠. 고객들이 이제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했었던 게, 중앙에 이렇게 엔트라 아이디가 있으니까 유저랑 이제 컨디셔널 액세스를 걸든지 아니면은 권한을 지정하든지를 통합해서 볼 수가 있었다가 정말 강력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모로 말갈부 말은 많지만 이것만큼 정말 강력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동일한 컨셉의 이제 레이어로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엔트라 아이디에서 이렇게 권한 관리가 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타사의 에이전트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정말로 각 기업에서 프론티어 펌이 돼가지고 여러 에이전트를 가져다 쓰고 등록하고 관리를 하게 됐을 때, 이 중앙에 이런 핵심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만큼 정말 강력한 이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보안적 입장에서도.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에이전트 365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 요새 멀티 에이전트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멀티 에이전트, 좀 에이전트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에이전트끼리의 그런 통신도 하게 되고 서로 참조도 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여기 에이전트 365에서 좀 그런 가시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요? 사실 이걸 가능케 하는 기능이 방금 반복적으로 설명되었던 바로 엔트라 아이디의 이 에이전트가 아이디 책을 편입되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만 보셔도 좀 약간 재밌게 또 표현되어 있는데, 각각의 플랫폼에 존재하는 에이전트끼리 묶어주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율성을 갖고 뭔가 액션까지 취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에이전트끼리도 인터랙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단순히 저걸 모니터링하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공격 루트라는 것도 봤을 때 보안 관점에서도 어느 경로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가시성을 또 드리기 때문에 이게 운영 측면이나 보안 측면이나 둘 다 이렇게 가시성을 제공하면서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또 마침 또 보안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서 보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이전트, AI. 자, 되게 에이전트를 내가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조금 약간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에 보안을 좀 신경 써야 되나요? 네, 뭐 모든 걸 말하자면 시간은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새로운 공격 표면이죠. 그리고 거기서 들어왔을 때는 원래 에이전트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다 설명했던 툴을 붙이고 MCP를 붙이고 점점 여러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 데이터 자체가 악성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냐 아니면은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오히려 데이터를 유출시키려 하는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을 때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에이전트의 아이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액션까지 취할 때 건드리게 되는 그 리소스들이 다 하나하나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보호 대상들에서 또 이상한 패턴이나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 빠르게 그걸 노티를 띄워줄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한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뒤에 얼럿 체계를 담당해주는 저희는 디펜더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의 하나하나 아이덴티티 체계를 책임져주는 엔트라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 모니터링해주는 퍼뷰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아까 에이전트 365 컨트롤 플레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보안 기능들이 뒤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뿌려줄 수 있었다. 이제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에이전트 365라고 하는 그 포털들, 컨트롤 플레인들 이런 것들이 사실 백단에서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그런 프롬프트나 인젝션되는 인풋과 아웃풋, 즉 네트워크를 타는 부분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알백 체계. 세 번째는 그라운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매핑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너무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 더 좀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또 어나운스한 발표한 그런 제품이 하나가 더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거를 제품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AI라는 토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는 이게 단순히 실무 레벨에서 그냥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는 임원분들 레벨에서까지도 정말 관심을 갖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 이니셔티브의 그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반복되었지만 보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졌죠. 왜냐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AI를 적용하려면 보안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임원분들이 지금 우리가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시큐리티 대시보드 for AI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한테 따로 보고를 받을 내용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이미 여러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일 위쪽에 별도의 블랭크가 있어가지고 코파일럿이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직접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건 뭐야? 등등의 여러 질문을 통해 가지고 보안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면은 뭐 CISO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CTO 분들이 이 대시보드만 보면 우리 AI 환경에 있어가지고 어떤 리스크나 아니면은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따로 직원분들 안 불러도 되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 올해 11월에 있었던 이그나이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그나이트를 좀 리캡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프론티어 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주창을 했고 이 프론티어 펌은 AI를 AI first 넘어가지고 또 AI 네이티브로 모든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와 절차와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다 적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고객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우리 사내의 여러 절차들과 프로세스를 갖다가 다시 한번 AI로 쉐이핑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이노베이션, 그리고 R&D, 제품 개발, 뭐 생산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우리 코어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AI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인플로이, 커스터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요 네 가지를 제대로 한번 AI를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접근법을 설명드려서, 첫 번째는 업무 안에 스며든 AI, 두 번째는 모두가 참여하는 AI, 세 번째는 모든 AI 스택의 가시성,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IQ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거버넌스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에이전트가 우리의 어떤 생활로 들어오고 우리의 업무로 정말로 들어와서 막 이제 만개하는 그런 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내년에도 이그나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2026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똑같은 행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도 정말 가장 세상을 선도하고 있는 AI 이노베이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사실 한국에서 되게 많은 고객분들이 가셨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런 이노베이션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기 전에 앞서가지고 여기 세 분께 이번 이그나이트 행사를 좀 한 단어로 조금 소회를 얘기해 주신다면은 어떤 단어를 얘기하실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일 좀 제 스스로 와닿고 그리고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어떤 도미넌트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젠 AI 시대,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스 케이스가 점차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에이전트를 한데 묶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지다 보니까 오픈된 환경, 그리고 오픈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전반적인 방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어서 유니파이드라는 키워드가 정리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방금도 이제 여러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쓸 수 있는 뭐 비슷한 것처럼, 저희가 아까 엔트라 아이디에서도 에이전트들을 붙여가지고 한데 통합돼서 운영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통합시켜가지고 실제 AI를 구축돼 볼 수 있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보안도 책임질 수 있는, 이게 전반적으로 큰 특징이 아니었나 싶어서 유니파이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심리스를 하나 좀 키워드를 꽂아 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얘기했었을 때 현장에서 이제 하는 실무자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아니면 도구들의 기능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빌더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도메인 전문가들이 확장시키고, 마지막으로는 MS 파운더리를 통해서 정말 개발자분들께서 조직 전체 또는 대외 서비스로 에이전트를 시나리오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잘려 있는 게 아니라 심리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개발 도구로 확장이 된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오픈, 유니파이드, 심리스, 이렇게 각자의 소회를 키워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그나이트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